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경기도 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온다는 기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 어찌하여 천명마저 바꾸는 진실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기도 양주 고을 남쪽 산자락에 석윤이라는 낭군이 살았다. 그 사내는 어린 나이에 역병으로 어버이를 잃고 먼 친척 댁들을 떠돌며 목숨을 이어갔다. 어느 댁에서도 진심 어린 밥 한 그릇, 따스한 말씨 한마디를 듣지 못했으나 석윤의 심사만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였다. 그 사내는 남의 곳간을 지키고 남의 밭을 갈며 남의 소를 먹였다. 고된 일이었으나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남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거라. 돌아가신 아비가 남긴 단 한마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석유는 묵묵히 제 몫의 살림을 꾸려갔다. 그 사내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마을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였고 모두가 그를 아꼈다. 그 중에서도 석윤을 거둔 족숙 박진사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였다. 저 아이가 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우리 민호는 글만 읽는다며 한약만 어슬렁거리고 집안 살림엔 손끝 하나 까딱 아느니 원통하구나. 박진사의 외아들 민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한양을 들락거렸으나 실상은 기방을 드나들며 가산을 축내고 있었다. 박진사는 그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내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양주 고을의 부유한 곡물 도매상 최판서가 박진사를 찾아왔다. 최판서에게는 소연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규수가 홍기를 훌쩍 넘겼음에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최씨 댁은 재물도 넉넉하고 가문도 훌륭하였거늘 왜 처자를 출가시키지 못하는가?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다. 소연 아씨가 괴질에 걸렸다는 소문,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소문, 성질이 사나워 하인들을 때린다는 소문까지 온갖 흉흉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지만 아무도 그 규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다. 최판서 댁 대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소연 아씨는 마치 유령처럼 존재만 할 뿐이었다. 박영감, 귀댁 도련님이 학문이 깊고 마음씨가 곱다 하니 우리 소연이와 인연을 맺으면 어떻겠소? 박진사는 난색을 표하였다. 민호가 과연 혼인할 만한 인물인지 스스로도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연 아씨에 대한 괴소문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최판서의 재산과 명망을 생각하면 마다할 수 없는 제의였다. 최판서는 박진사의 주저함을 눈치채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박영감,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우리 딸아이에게는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소.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오. 혼례만 올리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오. 그 말투에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아니면 경고하는 듯한 어조였다. 하지만 박진사는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다. 결국 두 대가는 혼약을 맺었고 혼례 날짜가 정해졌다. 그런데 혼인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민호가 한양에서 돌아와 급히 아비를 찾았다. 그 사내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저는 이 혼사를 치를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혼약이 다 끝났는데. 한양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판서 댁 딸이 그 처자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양에서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소연 아씨가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밤마다 물귀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때로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판서가 딸을 방 안에 가두어 키웠고 아무도 그 규수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더 무서운 소문도 있습니다. 지난해 최 씨 댁에 들어갔던 하인 하나가 하루아침에 실성하여 미쳐버렸답니다. 소연 아씨의 방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박진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이미 혼약은 끝났고 취소하면 두 집안 모두 망신이었다. 헛소문일 게다. 한양 놈들이 지어낸 말이야. 아닙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최판서 댁에 출입하는 약방 주인에게 물었더니 정말로 소연 아씨가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약방 주인 말로는 그 처자의 눈빛이 마치 살아있지 않은 사람 같더라고. 민호는 혼례 전날 밤 몰래 짐을 싸서 한양으로 달아나 버렸다. 종조차 데려가지 않고 마치 도적처럼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민호가 사라진 것을 안 박진사는 천지가 무너지는 듯하였다. 혼례는 당장 내일이었다. 최판서는 이미 잔치 준비를 마쳤고 마을 백성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만약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박씨 집안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것이었다. 더 끔찍한 것은 최판서의 반응이었다. 혼례를 앞두고 신랑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최판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최판서는 양주고을에서 가장 힘있는 양반이었고 그 사내를 적으로 돌리면 박진사 집안은 파산할 것이었다. 박진사는 밤새 국리 끝에 위험한 결단을 내렸다. 석윤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석윤아,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내일 하루만, 딱 하루만 민호 행세를 해다오. 어르신, 그것은 혼례를 치르고 신방에 들어갔다가 이틀째 되는 날 슬그머니 떠나면 된다. 내가 후하게 보답하마. 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주겠다. 석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거짓으로 다른 이를 속인다는 것, 더구나 평생의 인연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거둔 은혜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오나 어르신, 그 처자가 정말 괴이하다면 어찌하옵니까? 박진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하였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거라. 만약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신방 문을 열지 말고 아침까지 버티면 된다. 석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사내의 가슴 속에는 묘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발을 들여놓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혼례 날이 밝았다. 석유는 민호의 의관을 입고 가마에 올랐다. 마을 백성들은 신랑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 최판서 댁에 도착한 석유는 예식을 치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판서 댁의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였다. 혼례는 원래 북적이고 시끌벅적해야 하거늘 이곳은 마치 장례식처럼 침울하였다. 하인들의 얼굴도 이상하였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석윤을 지켜보았고 어떤 하인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마치 불쌍한 낭군이로구나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예식이 끝나고 해가 지자 석유는 신방으로 안내되었다. 신방은 최판서 댁 깊숙한 곳에 있었다. 긴 복도를 지나고 또 다른 문을 지나 마침내 낡은 사랑채 끝에 있는 방에 도착하였다. 문 앞에 선 늙은 하인이 석윤을 보며 낮게 속삭였다. 서방님 들어가시면 절대 촛불을 끄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아씨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놀라지 마시옵소서. 석유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 안에는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다. 붉은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 소연이 앉아 있었다. 족두리를 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그 규수의 모습이 마치 인형 같았다. 석유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석유는 앞으로 다가가 족두리를 벗겼다. 그 순간 석유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소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창백하지도 여위지도 않았다. 오히려 달빛처럼 고운 살결에 검은 눈동자가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 어떤 흠도 없는 완벽한 얼굴이었다. 석유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이것이 괴이한 처자라고, 미친 처자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소연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민호 도련님이 아니시군요. 석유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찌 알았단 말인가? 소연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섬뜩한 구석이 있었다. 민호 도련님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거칠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르시군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낮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소연이 석윤의 손을 잡았다. 그 규수의 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뜨거웠다. 당신 손에는 굳은 살이 있습니다. 글 읽는 양반의 손이 아니라 일하는 사내의 손입니다. 석유는 황급히 손을 빼려 했으나 소연이 꽉 잡아 놓아주지 않았다. 그 규수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다. 누가 시켰습니까? 박진사입니까?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짐작은 하였습니다. 민호 도련님이 도망쳤겠지요.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씨, 저는 괜찮습니다. 소연이 석윤의 손을 놓아주었다.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저는 민호 같은 겁쟁이보다 당신 같은 용감한 사내가 더 마음에 듭니다. 석유는 혼란스러웠다. 이 처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미친 것도 아니고 귀신에 씌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인가? 아씨, 그 소문들은 모두 거짓입니까? 소연이 피식 웃었다. 반은 거짓이고 반은 진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연이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 규수의 걸음걸이는 우아하였으나 어딘가 긴장된 구석이 있었다. 마치 언제든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서방님, 당신은 저를 무서워하지 않으십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요. 석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어릴 적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를 물에 밀어넣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석윤의 눈이 커졌다. 누가 감히
아버님의 첩이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 계집은 아버님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저만 없으면 모든 재산이 자기 아들에게 갈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버님은 저를 숨겼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저를 깊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 계집이 다시 저를 해칠까 두려워서였지요. 석유는 모든 것을 이해하였다. 소문은 최 판서가 일부러 퍼뜨린 것이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 괴이한 소문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첩은 지금 죽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1년 전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소연이 석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압니다. 제가 죽였다는 것을요. 석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씨께서 직접 손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집이 매일 밤 제 방 앞을 지나간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창문을 열어두고 흰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머리를 풀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석유는 입이 바짝 말랐다. 그 계집은 매일 밤 저를 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고 생각했겠지요. 한 달이 지나자 그 계집은 미쳐버렸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촛불만이 팔락팔락 흔들리고 있었다. 석유는 말문이 막혔다. 이 아름다운 규수가 복수를 위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꾸몄단 말인가? 무섭습니까? 소연이 물었다. 석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입니까? 그 계집이 아씨를 죽이려 했다면 아씨께서 복수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씨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진실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은 저를 괴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석윤이 소연의 손을 잡았다. 아씨는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연은 석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석윤은 자신이 가난한 머슴이라는 것을 고백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실을 나누며 진짜 부부가 되어갔다. 새벽이 되자 석윤이 조용히 말하였다. 아씨,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박진사 어르신과의 약속이 그러하였습니다. 소연이 석윤의 손을 꽉 잡았다. 가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계십시오. 하지만 저는 거짓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만듭시다. 소연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내일 아침 아버님께 모든 것을 고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저는 당신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석유는 망설였다. 최 판서가 과연 받아들일까? 신분도 없고 재산도 없는 자신을 사위로 인정할까? 이튿날 아침 소연은 아비를 찾아갔다. 최 판서는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이미 짐작하였다. 아버님, 제 남편은 민호도령이 아닙니다. 석윤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최 판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그럴 줄 알았다. 아버님? 혼례를 치르러 오는 모습을 보고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이다. 이놈 민호가 도망을 쳤구나.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석윤이라는 청년을 대신 보냈단 말이지 하고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분해하던 참이었다. 소연이 놀랐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나는 시험을 해본 것이다. 그 청년이 과연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최 판서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너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예, 아버님. 그리고도 도망가지 않았느냐? 예. 그렇다면 그 청년은 진짜 사내다. 최 판서가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민호 같은 겁쟁이보다 100배 낫다. 내가 인정하마. 석윤을 사위로 받아들이겠다. 그날부터 석윤은 최 판서 댁의 정식 사위가 되었다. 박진사는 처음엔 화를 냈으나 최 판서의 넉넉한 보상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민호는 한양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석윤과 소연은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오래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보호하였다. 소연은 더 이상 방 안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 규수는 떳떳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고 사람들은 그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칭송하였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진실이 그것을 구원하였다. 두려움을 이긴 용기가 편견을 깬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지금도 양주 어디선가 가을밤이면 두 마리의 흰 나비가 함께 날아다닌다고 한다. 그것을 본 이는 평생 진실하게 살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실한 사랑으로 꽃피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